여러분, 36페이지에 52조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도표가 일목요연하게 있지만은 좀 부담되시고 그죠? 그래서 이제 요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뭐 찬찬히 보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조문 위주로 해서 아예 한번 이제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52조에 그 보면은 이제 그 발의, 누가 이제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국회의원과 정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 정부, 이 국회법에 가면 이제 국회의원이 좀 더 구체화되어 가지고 그 도표에 가면은 뭐 의원 10인 이상 이렇게 둘째 줄에 이런 거 있는데 요거 간혹 장난칩니다. 20인 이런 식으로 오지 만들기는 하는데 하여튼 그거는 조금 이제 추가해서 보시면 좋겠고 요 발의 쪽이 있죠. 제출 쪽이 이제 시험이 좀 많이 나오는데 일단 그 첫 번째 단락 쪽을 잘 기억해서 의원 입법과 정부 입법이 보장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53조 내려가면 그 이제 대통령이 이제 공포하고 이런 이제 법률안이 의결된 이후에 이제 세상에 이제 나오는 과정들을 규율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요거 출제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제 별표 들어간 것도 뭐 거의 다 들어가 있죠, 별표가. 자, 그래서 1항 보시면은 둘째 줄 15일 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공포 시한이라고 합니다. 공포 시한이라고 해서 15일 숫자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아래 뭐 지체 없이 뭐 이런 표현 쓰면 틀려요. 15일이고 또 20일 이래도 틀리고. 자, 2항으로 가시면은 이제 환부 거부권이라고 해서 이제 법률안 거부권. 우리 뭐 줄 탄핵 뭐 29건 이런 것들도 이제 문제됐지만은 대통령 측에서는 뭐 한 25건인가요? 26건인가? 줄 거부권도 또 행사가 이루어지고 막 그랬었죠. 그죠? 그래서 재작년 시험에서는 변호사 시험에서 보면 그 법률안 거부권의 한계 이런 것들을 이제 쓰게 만드는 문제가 나오기도 했는데 하여튼 그게 이제 이슈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환부 거부권이 명시되고 있습니다. 이제 보류 거부권은 명시가 안 되고 있어요. 미국에는 가면 보류 거부 제도가 있거든요. 미국 트럼프 가면은 자신의 추중에 법안을 이렇게 보류시킨 상태에서 그냥 그 기간을 지나면 그냥 폐기돼 버리는 이런 이제 것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기간 지나면 공포해야 될 의무가 생기도록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좀 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환부 거부권만 명시되고 보류 거부권은 명시가 안 되고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아래에 또 들어가면 그 국회 폐회 중에도 또 한 같다라고 해서 그 국회가 어떤 법안을 만들어서 정부로 이송한 다음에 폐회됐다 하더라도 그냥 아무 때나 그냥 던지면 돼요. 우리나라는. 이게 이제 회기 계속 원칙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회기가 계속되는 어떤 연속성을 가진다는 게 이제 법칙이다 보니까 전 회기에서 완결되지 않은 사안을 다음 회기를 통해서 이어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배경 때문에 그냥 던지면 됩니다. 폐회 중에도 제의 요구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사망, 요거 시험이 많이 나오죠. 일부 거부나 수정 거부는 안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부 거부권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전부 환부 거부권만 인정되고 있다. 자, 오른쪽 내용에는 도표 밑에 그 두 번째 단락에 가면 그런 것들을 제가 압축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회로 이제 제의 요구했을 때 국회에서는 이제 정족수가 조금 높아지죠, 그죠? 그래서 좀 가중된 정족수로 이제 재의결을 하게 되면 그때 법률안이 법률로서 확정돼 버리는 이런 효과들이 이제 주어집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5항 가면은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제의 요구를 하지 않으면 아는 때에도 그 법률안은 확정된다. 그래서 이제 보류 거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허용되기 힘든 거죠, 그죠? 보류 거부의 구조가 없어요. 그래서 보류된 상태로 폐기되는 게 아니라 보류된 상태로 이제 기간을 두고 하고 이러면은 15일을 두고 하면 그냥 법률로 확정이 되게 돼 있어요. 폐기되는 게 아니라. 자, 그다음 6항 내려가시면은 아래 키워드로 가볼까요? 대통령이 이제 공포 책무가 설정되는데도 불구하고 공포하지 않을 때가 또 있겠죠. 또 미적미적하면서 그죠? 정치적으로 이렇게 반항을 하고 있을 때 그때 국회의장이 공포권을 가지도록 했습니다. 이 국회의장 부분이 또 오지문이 나온 적이 있는데 국무총리가 공포한다 이러면 틀립니다. 국무총리가 아니라 국회의장이 즉 이제 법을 만드는 측에서 공포하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고요. 통제의 관점이다 보니까. 대외적 통제권을 설정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래 가시면 법률은 공포한 날로부터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20일 경과로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발효 기간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법률은 20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법령공포법에 가면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이런 침익적인 법률 있죠. 수익적인 거 말고 이제 침익적인 법률일 때는 30일 경과 이래가지고 조금 더 구체화하고 있는데 하여튼 헌법적 의무는 정확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 네, 다 넘기시고, 맨 마지막 그 내용 단락으로 가볼까요? 입법 절차의 하자. 요거는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제, 날치기 통과 또는 이제 법률안 변칙 처리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겼을 때, 누가, 어떤 그 심판 유형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가. 이게 누가, 어떻게, 이게 중요한데요. 두 줄 보시면, 야당 의원들은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침해를 이유로 해서 권한쟁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답입니다. 심의표결권, 헌법에 명시 규정 없지만, 40조의 해석을 통해서 당연히 인정된다고 했고, 그 침해를 주장해서 이제 국가기관의 권한 침해, 이걸 이제 권한쟁의로 다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 보시면 질의, 토론, 표결권, 이게 이제 심의표결권이거든요. 심의표결권은 기본권은 아니죠. 예. 개인적 삶의 기준은 아니죠, 그죠? 통치조직 운영 기준이지.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기본권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권 보장 장치 또는 구제 장치인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헌법소원은 기본권 구제 장치다. 예,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3번. 한편은 이제 변칙 처리된 법률에 뭐 어떤 담긴 실체적인 어떤 내용들, 과잉하다, 불평등하다 이런 것들을 다투는 방법은 많죠. 뭐 위헌법률 심판, 뭐 재판의 전제를 요건으로 해서 위헌법률 심판, 위헌 소원, 뭐 법령 헌법 소원 다양하게 가능하겠지만 그러나 이제 마지막 두 줄입니다. 입법 과정의 하자. 예, 실체적인 내용상 하자가 아니라 절차상의 어떤 과정상 하자만 들어가지고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라는 게 또 판례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대의제 국가에서 이것도 대의제 원리인데요. 대의제 국가에서는 이제 국민들이 구체적인 대표 활동을 통치 조직에게 이제 맡기는 형태이기 때문에 믿고 맡기는 형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법적 감독권이나 법적 권리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 어떤 대표 활동 과정에 의사 처리 과정에 국민이 법적으로 어떤 참여할 수 있는 권한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침해되는 기본권 같은 것들이 상정이 안 되는 결과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이제 54조 내려가시면 이제 예산, 결산 이런 이제 재정 통제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출제율이 높지 않아요. 예. 그래서 막 다 모아 보면은 뭐 별표가 2개씩 붙는 부분도 있지만은 우리 이수재 시험 관련해서는 뭐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하셔야 되고 기본 골격은 그 두 문자 3일 정오 해가지고 예산의 이제 제출과 확정, 예, 그 다음에 결산의 제출과 확정, 요게 이제 다 이제 두 문자로 책정되어 있으니까 예, 그걸 이제 기억하십시오. 3일 정오해서 3.1절 노래 가사죠. 예, 김인현 3월 1일 정오 터지자 밀물 같은 대한독립 만세 이런 이제 가사, 예, 그걸 이제 제가 이제 압축했습니다. 그리고 뭐 예상의 성격 이런 것들은 그 밑에 나오는 내용으로 보는 게 좋겠고요. 그 도표 안에 있는 자세한 내용들은 좀 과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놓으시고 자, 왼쪽에 그 524조 조문도 2항의 내용들이 보면은 그 3일 정오 이런 것들을 제일 많이 물어요. 3일 정오 이런 거 묻고 그 다음에 이제 3항에 있는 내용이 이제 준예산제도라고 해서 미국에는 없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이 준예산제도는 상당히 이제 고유한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두 가지 의미로 출발해보죠. 첫째, 미국에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예산 의결이 정해진 시한 내에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예산을 전년도에 준해서 이렇게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연방정부 셧다운이 아주 수시적으로 일어나죠. 그죠? 예, 일종의 무급휴가를 이렇게 보내는 돈을 못 주니까. 자, 근데 우리나라는 준예산제도가 있기 때문에 셧다운이 필요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금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셧다운 없이 운영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준예산제도는 항목이 있습니다. 밑에 보면 1호, 2호, 3호 해서 뭐 법률로, 그 운영비가 이제 책정되어 있거나, 하여튼 뭐, 너무나 이제 법규범으로, 법률이든 예산이든 이런 법규범을 통해서, 이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이런 이제 분야들은, 당연히 이제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항목에 한해서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집행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1, 2, 3호 근처에다가 항목 한정이라고 써있어요. 그래서 모든 항목에 관해서 할 수 있다면 틀립니다. 항목이 특정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제 법률비, 의무비라고 해요. 법률비 또는 법률로 정해진 비용, 의무비, 의무가 있는 비용 이런 것들요. 자, 이제 55조는 됐고 오른쪽에 내용 가시면은 두 번째 단락에 예산과 법률의 비교 나오는데 거기서 뭐 자세한 어떤 논리 구조는 보지 마세요. 보지 말고 관련 판례만 보시면 되는데 다섯 줄에 동그라미 보세요. 2번. 예산도 국회 의결을 거쳐 정의되는 일종의 법규범입니다. 예, 국가를 구속하는, 국가 운영을 구속하는 강제력이 있는 규범인데 다만 예산은 법률과 달리 국가기관만 구속할 뿐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내용을 담지 않으므로
자, 국회가 예산안 의결한 예산이나 예산안 의결이나 이런 것들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고요. 또 같은 맥락에서 동그라미 3번 정부가 이제 예산 편성권자인데 정부의 예산 편성 행위 자체도 결국 이제 일면만 구속하는 내용들을 구성하기 때문에 결국 헌법소원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정부의 편성 행위 자체는 예산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국가 조직 내부의 어떤 준비 행위 과정에 불과해요. 그래서 단순한 이제 법률안 제출과 마찬가지로 단순한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국민적인 침해 효과 이런 것들이 아직은 상정이 될 단계가 아니라고 해서 헌법소원의 대상성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예산 쪽에서는 다 편성 단계든 의결 단계든 의결 이후에 성립된 예산이든 다 부정적이다. 헌법소원이 요걸 이제 체크를 하십시오. 한마디로 이제 하면 이제 법률은 양면 규범이라고 하죠. 그래서 통치 조직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 구성원들 모두를 구속하는 대한민국 공동체의 구성분자 모두를 구속하는 양면적 효력을 가지는 규범인데 예산은 국가 조직의 운영 자금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국가 조직만 구속을 하지 국민들의 사회생활을 구속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본권 침해가 상정되기 어렵다. 요걸 이제 기억합니다. 자, 이제 나머지는 조금 격가지라 넘기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9조 가보시죠. 59조 가면 조세 원칙이 나옵니다.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해서 요걸 이제 조세 법률주의라고 해요. 조세 법률주의. 요거 나오면은 항상 덩달아 나오는 게 조세 평등주의라는 원칙이 또 있는데 그거는 따로 명문의 규정은 없고 우리 헌법 11조 평등 원칙의 뭐 실현이다. 조세법적 실현이다. 요렇게 이제 일을 해서 확장해서 쓰고 있고요.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겁니다. 조문에 종목과 세율, 즉 조세의 종목 줄이면 이제 세목이죠. 세목과 세율만 법률로 정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 헌재는 이걸 훨씬 더 넓게 봐요. 그래서 조세는 오른쪽에 이제 내용 보세요. 조세 법률주의의 내용 그 제목 옆에 한번 써볼게요. 죄형 법정주의하고 유사한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죄와 벌을 내리는 것만큼 엄청 가혹한 효과를, 거의 준하는 가혹한 효과를 가지거든요. 우리 아빠, 엄마가 열심히 땀 흘리고 피땀 흘려서 그냥 피눈물 같은 돈을, 벌어들인 돈을 그걸 이제 국가가 우리가 보호해 줬으니 본 거다 해가지고는 뜯어가는, 이런 것들이 정말 또다시 피땀 흘리게 또 피눈물이 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땀 눈물이에요. 조세는 우리 국민들에게는 피땀 눈물이기 때문에 맞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입고 벌을 받는 거하고 거의 똑같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죄형 법정주의 구성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들로 구성되는데요. 아주 엄격합니다. 그 결과 이제 1번 정도만 보시면 되는데 보세요. 헌법 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만 법정주의를 명시했지만은 해석상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조세 감면의 근거 등 모든 체크하세요. 과세 요건과 과세 징수 과정이 법률의 근거여야 되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체크할 겁니다. 자, 바로 위에 줄 앞에 조세 감면 체크하세요. 이거는 더 엄격한 근거가 요구된다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왜냐하면 감면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이게 결국 조세 정가 효과를 만들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순간 다른 사람들이 다른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이 그걸 떠안아야 되는 이런 이제 문제들 때문에 이거는 그냥 좋기만 한 게 아니다 해서 더 엄격한 근거를 요구하는 이제 판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됐어요. 그 다음에 조세평등주의는 오른쪽 가면은 왼쪽 맨 마지막 줄에 있는 응능부담의 원칙의 이제 의미 정도? 응능부담이라는 용어만 하시면 됩니다. 능력에 상응한, 담세 능력에 상응한 부담 원칙인데 이 평등 원칙 그 자체예요. 그래서 오른쪽 가보시면 동일한 과세 집단에게는 동일한 과세를 그리고 이제 다 차이가 나는 집단에게는 이제 어떤 조세 부담의 배분을 좀 이렇게 셔플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배분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데 이게 이제 실질적 평등 이념의 합리적 차별 기준이잖아요, 그죠? 자, 그다음 나머지는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60조로 내려가 보시면 이제 중요조약, 그 국회 동의조항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요거는 그 두 문자를 일단 외워가지고 여기에 드냐 안 드냐를 묻는 문제가 간혹 나오기 때문에 자, 제국 동맹 우주전쟁 돌입 이렇게 이제 외웁니다. 왼쪽에 가보시면 조문 파트에 가보시면은 그 둘째 줄에 괄호 상호원조 안전보장 나라끼리 이런 것들은 서로 형제 관계, 형제의 차원에서 이제 동맹을 설정하는 이런 의미를 부여하거든요. 그리고 또 밑에 네 줄에 보시면 강화조약이니 또 2항에 가면 뭐 선전포고니 이런 것들을 보면 다 이제 전쟁 수행과 결부되는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의미들을 두 문자로 묶어놨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가보시면 제국군과
동맹군이 우주전쟁에 돌입했다. 예, 스타워즈 두 문자. 이렇게 해서 이제 좀 기억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머지 오른쪽 내용에 가면 이번에 이제 국회 동의가 요구되지 않는 사항들이 또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제국동맹 두 문자만 가지고 이렇게 역으로 풀어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따로 좀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 비핵문화 무어 해가지고는 비핵문화는 나쁜 문화이기 때문에 무엇든 동의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동의 대상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억을 합니다. 이제 61조 내려가시면 이제 국정감사, 국정조사 나오는데 요거는 그냥 기본적인 관계에다가 헌정사 이런 것들이 주요 요소예요. 자, 일단 국정감사는 포괄적 조사권이라고 해서 통큰 조사권입니다. 국회의 통큰 조사권. 그걸 볼 수 있는 게 오른쪽 도표의 첫 번째 란 대상 파트를 보시면은 국정감사는 국정 전반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요. 이제 요게 의미가 보면은 국정감사 제도는 그 정기회의 선행 절차라고 하거든요. 정기회가 하는 일이 뭐냐면 차년도 또는 다음 연도 예산 편성을 주된 임무로 해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연도 예산 편성을 주된 임무로 하는 이제 정기회를 가동을 하치면은 지금까지 이제 집행된 예산의 그 집행 실적 같은 것들을 자료로서 보면 좋죠, 그죠? 그러니까 부족한 데는 없는지, 쓸데없이 넘치는 데는 없는지 이런 이제 자료 분석을 통해서 다음 연도 새로운 예산을 편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자료를 이제 취합하는 절차가 필요한데요. 그게 이제 국정감사 제도예요. 그래서 국정감사는 차년도 예산 편성 절차인 정기회의 선행 자료 수집 절차다. 이렇게 이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의 어떤 재정이 투입되는 모든 곳을 들여다볼 수 있는 예를 들면 국정 전반의 통큰 조사권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오른쪽에 있는 국정조사는 이거는 그때그때 조사가 법률을 만들고 의안 처리하고 동의할지 말지 이런 거 각종 이제 국회가 담당하는 역할들을 수행할 때 좀 이제 민심을 살펴보고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 필요에 따라 나올 수 있는 들여다볼 수 있는 이런 이제 권한책입니다. 그래서 특정 사안에 이제 국한돼 있고요. 그래서 통큰 조사권 그리고 일반적 조사권, 통이 작은 조사권 이런 식으로 나누시면은 그 통제 정도가 달라지죠. 통큰 조사권 이런 것 권한들은 남용의 위험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크고 파급 효과도 크기 때문에 내려가면 그 대상 기관이나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엄격하게 법률로 막 고정돼요. 그러나 국정조사는 꼭 필요한 사안의 어떤 사정을 들여다보는 이런 일반적인 이제 조사 행위다 보니까 결국 이제 국회 운영의 당연한 요소로 이렇게 인식이 돼가지고 그 기관이나 대상 기관을 다 본회의가 회의로서 그냥 정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런 이제 엄격성의 완화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체크하신 다음에 다음 페이지 하시면 이제 출제율이 아주 높은 게 그 헌정사예요. 그래서 국정감사는 450 쉽게 얘기하죠. 군부 독재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시절에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외에는 다 있습니다. 없었던 게 독재자들은 자기 나아바리를 누가 들여다보고 이런 것들을 누구나 싫어할 거니까, 그죠? 아예 이 제도를 폐지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정조사는 너무 당연해서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가 한때 이제 국정조사가 너무 남용된다 이런 이제 비판이 있고 이럴 시절에 그때 이제 헌법에 근거를 두게 됩니다. 그게 50대입니다. 그래서 50부터 헌법 근거를 갖게 된다. 요걸 이제 두 문자로 포로로 해서 기억하세요. 영어까지 동원해서 포로로. 뽀로로.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2조 대정부 출석 요구 질문권은 그 본문으로 바로 가세요. 본문 가시면 넷째 줄 동그라미 보십시오.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 발언할 권한만 있고요. 우리 헌법 왼쪽에 보면은 출석 답변할 의무는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다른 어떤 국무총리, 국무위원들 그 밑에 있는 행정 요원들하고 이제 다른 측면이에요. 그래서 국회가 행정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를 그때 질문을 던지고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이런 이제 통제 장치인데 그게 행정부 측에서도 권리도 있습니다. 이제 국회에다가 뭔가를 요청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권한도 있고 그 다음에 부르면 와야 될 이런 이제 의무도 있는데 대통령은 권한만 있지 의무는 없다. 이게 이제 대통령 중심제를 기반으로 하는 중요한 이제 조항이 되겠죠. 자, 다음에 이제 63조 내려갑니다. 해임건의 제도인데 해임건의는 따로 독자적으로 막 이렇게 중요하다기보다는 탄핵소추하고 이제 비교하는 관점에서 상당히 이제 의미를 부여받거든요. 해임건의는 일단 그 어떤 규범적 통제장치가 아니라 단순한 정치적인 통제장치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의원내각제의 내각불신임 제도 이런 것들을 좀 변형시켜서 도입한 거죠. 탄핵소추는 보면 그 65조 오른쪽 바로 65조 조문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가면 위에서 5째 주 보세요.
어떤 고위공직자들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그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탄핵소추 사유가 직무 관련 비위, 즉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위법 행위를 요건으로 삼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규범적 통제장치, 헌법 수호 장치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근데 해임 건의는 보면 왼쪽에 사유가 없어요. 63조 1항 보시면은 국회는 국무총리 등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다라는 사유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결자 해지의 관점에서 넓은 의미의 정치적인 통제 장치로서 도입된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임명 과정에 이제 국회가 동의권을 가지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자 해지 그런 이제 관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해임 건의의 사유 두 번째 단락 가보죠. 규정이 없죠. 그래서 넓게 해석합니다. 넓게 정치적인 관점에서 그때그때 쓸 수 있도록 규정을 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옛날에 뭐 해임 결의권 또는 해임 의결권을 채택했던 시절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50까지 그랬어요. 50까지 해임 의결권이 이제 있었는데 60헌법 개정을 하면서 건의권으로 바꿨어요. 요거는 또 여러 가지 그 빅딜, 정치적인 빅딜의 과정에서 뭐 하나 내주고 뭐 하나 챙기는 뭐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국회가 이제 뭘 하나 챙기려고 하니까 뭔가를 내줄 필요가 있어가지고 결의권을 건의권으로 이제 바꿔줬거든요. 근데 어쨌든 막 수시로 활용될 수 있는 이런 그것도 대통령제 체제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의가 옳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건의가 옳겠다 갑자기 어떤 분이 떠오르는데 하여튼 건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자, 다음 2항 그 정족수 같은 게 나오는데 요거는 나중에 그 탄핵소추 일반 탄핵소추 정족수하고 똑같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나중에 대조해서 보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내용 가면 맨 마지막 파트입니다. 해임 건의가 이루어질 때 그 대통령이 이에 구속되는가가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대통령을 뭐 법적으로 구속하고 뭐 법적으로 뭐 법을 수호하고 이런 관점에서 도입된 게 아니라 단순히 이제 정치적으로 서로 이제 대화하고 타협하고 이런 이제 정치적인 관점에서 도입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현행법 개정을 하면서 그죠 건의로 바꿨잖아요. 의결권이 아니라 건의권으로 바뀌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점에서 아무런 법적 구속력 없는 건의에 불과하다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다음 이제 64조는 그 국회 내부에 이제 신분 자율권 행사라고 해가지고 의원들을 국회가 스스로 이렇게 통제하고 이렇게 질서 지을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 도표 쪽을 좀 보셔야 돼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자, 그 사유가 징계하고 자격심사가 다 이제 64조에 들어가 있거든요. 징계는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통제입니다. 헌법 수호 또는 이제 법 수호 장치, 법 수호 장치. 자, 근데 이제 자격심사는 기본 자격 통제 장치입니다. 그래서 의원이 될 수 없는 자가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발견해서 이제 쫓아내기 위한 이런 이제 확인 장치인데요. 그래서 이제 징계는 의무 위반 통제, 자격심사는 적격성 통제 이렇게 이제 분류하시고요. 그 사유들이 오른쪽에 가면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죠? 요거 한번 보시고, 뭐 잘 몰라도 됩니다. 요거 자체 막 세상에 묻는 문제 안 나오는데 높아심에 그냥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청구하고 절차 쪽에서 여러분이 꼭 챙겨가야 될 게 하나 이슈가 생겼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그 국힘의 어떤 여성 의원께서 그 백골단 단체를 국회로 초대해 가지고 물의를 빚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국회 측에서 이제 징계안을 올려놨어요. 제명안을. 그리고 또 반대로 더민주 쪽의 어떤 의원께서 그 비상계엄 이후에 어떤 그 뭐 국회 조사하는 이런 과정에서 국힘 의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어디 내란의 공범들이 말이야 하면서 이 내란 공범들아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거든. 그래서 국힘 측에서 또 이 의원이 내란으로 확정된 적도 없는데 내란 공범이라고 하면 어떡하냐 해가지고는 이거 또 그 징계안을 올렸어요. 그래서 양측에서 양 진영에서 지금 의원 징계안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9개월째 현재 시간으로 9개월째 윤리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구성 안 된 게 지금 한두 개가 아니죠. 이게 왜 이럴까요? 타협을 그렇게 못했다는 거지. 그렇게 서로 그냥 자기 그 진영만 챙기려고만 하고 한 번 양보도 안 하고 양쪽에서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헌법재판관도 제대로 구성이 안 돼 있었지. 그죠? 방송심의위원회도 그래가지고 또 문제가 돼가지고 재판소까지 갔지. 윤리위원회가 징계나 자격심사를 다루는 특별위원회, 상설특별위원회인데 이게 지금 9개월째 지금 구성 자체가 안 돼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징계안은 올라가 있는데 다루지를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엊그저께 뉴스보도까지 이루어졌는데 자, 그러면 청구 파트로 가보십니다. 징계에서는 그 첫째 줄에 의원 20인 요거 한번 체크해 놓을까요?
예, 요게 이제 뭐 지금 기사보도 되고 막 이러거든요. 의원 20인이면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뭐 모욕당한 의원 본인은 뭐 너무 당연해 보이고 본인도 할 수 있습니다. 개인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은 이제 절차 징계하고 자기심사가 다 이제 윤리위원회죠. 윤리위원회에 체크해놨어요. 예, 윤리위원회가 상설위원회로서 다른 특별위원회하고 다르게 상설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상 이제 우리 현행법상 특별위원회 중에 유일한 상설위원회가 이제 윤리위원회인데 이런 상설적으로 설치될 위원회를 그 기능을 완전 마비시키고 있는 이 국회의 행태는 어떤 특정 진영을 문제 삼을 게 아니라 뭐 주로 이제 다수당이 문제가 되겠지만은 이거는 또 여야 합의로 위원들을 이렇게 또 다양성을 구축하다 보니까 반대 진영에서 또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거 협력을 안 해주면은 또 제대로 구성이 또 힘들어요. 그러니까 모두 다 잘못됐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는 요소가 되겠죠, 그죠? 자,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가서 65조 탄핵소추 쪽으로 이제 가시는데 워낙 이제 문제가 많이 돼서 여러분들이 뭐 기본적인 골격들은 알고 계실 텐데 조금 이제 따져보겠습니다. 자, 이제 도표로 가볼까요? 탄핵소추는 규범적 심판 절차, 쉽게 얘기하면 이제 헌법 소호 절차입니다. 그러나 해임 건의는 단순한 이제 정치적인 통지 절차에 불과하고요. 대상자들이 지금 이제 탄핵소추는 헌법에서 규정된 자하고 우리 헌법이나 현행법에서 빠져 있는 자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두 문자로 모아 보면은 이제 국회의원들이 빠져 있어요. 빠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법률에서 보면은 검찰, 경찰청장, 검사, 경찰청장, 그 다음에 각급 선관위, 방통위장을 추가하고 있거든요. 그 외에도 더 많이 있지만은 주로 시험에 나오는 게 요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헌법은 일반적인 형사 절차나 징계 절차를 통해서 감독하기 힘든 고위공직자나 신분 보장이 아주 강화된 법관이나 이런 이제 고위공직자들을 뭐 거의 다 잘 나열하고 있어요. 나열하고 있는데 조금 이상하다 싶은 것들, 거기다가 이제 법률에서 이제 추가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는데 두 문자 보십시오. 국회 검경각방 요걸 이제 꼭 외우시는데. 자, 이제 국회가 얼마 전에 그 검수완박법을 제정을 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검사는 이제 앞으로 기소 위주로 활동하고 수사권 같은 것들은 이제 함부로 이렇게 개입 못하도록 하는 6대 범죄를 2대 범죄 정도로 줄여버리는 요런 이제 검찰청법과 형소법 개정을 단행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기각합니다. 국회가 얼마 전에 검찰과 경찰이 이제는 각방을 쓰도록 수사와 기소를 이렇게 기본적으로 나누도록 이렇게 검수완박법을 만들었다라고 이제 기각합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가면 이제 정족수가 나오는데 일반 정족수와 대통령 정족수로 탄핵소추가 나눠집니다. 대통령 정족수가 따로 규정되어 있어요. 워낙 중요한 존재다 보니까. 그래서 일반 정족수를 일단 외우세요. 예, 일반 정족수는 오른쪽에 있는 해임건의 정족수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적 3분의 1 이상의 의원들이 발의하고 제적 과반수가 찬성을 하면은 이제 일반 탄핵소추와 해임건의가 가능하게 되는데 대통령 탄핵소추는 왼쪽에 조금 더 증가되어 있겠죠, 그죠? 그래서 3분의 1 플러스 과반을 외우신 다음에 그걸 한 끗씩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보통 이제 지금 현행법 체계에서 3분의 1보다 한 급 높은 게 과반이고 과반보다 한 급 높은 게 3분의 2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밑에 본문 내용으로 가볼게요. 탄핵소추 사유에서는 5줄이 출제 많이 되죠. 직무수행의 성실성, 성실성 평가 이런 것들은 정치적인 통제 평가 요소입니다. 정치적인 판단 요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법적인 관점에서 규범 논리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실성 판단과 같은 정치적인 개념들은 법적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헌법 소호 절차에서는 다루기 힘들다는 게 우리 판례고요. 자, 그다음 탄핵소추의 절차 그쪽도 가보시면 그 절차가 다 재량상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현행법이. 헌법이나 그 법률에 가면 국회법 같은 데 가면 다 이제 재량상으로 할 수 있다. 혹은 아예 관련 규정이 없어서 국회가 이제 알아서 하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헌재가 그 한계를 잘 설정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정치권 내에서 원만하게 풀기를 전제로 해서 그냥 명문 규정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재량 한계 부정설이라고 써볼까요? 재량 한계 부정설. 그래서 이 재량이 한계 없이 보장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고 그 내용들입니다. 전체가. 자, 그 다음에 탄핵 소추의 효과, 권한정지죠. 권한정지. 자, 권한정지가 보시면 두째 줄에 소추 결서가 본인에게 송달된 때부터 권한정지에 들어갑니다. 요게 이제 오지문으로 장난을 많이 치는 부분이에요. 송달을 꼭 외우세요. 도달주의인데 그 본인에게 송달된 때, 뭐 대통령이라 친다면 뭐 관저로 이제 관저나 집무실 이런 데로 이제 우송돼 가지고 그때 시점을 이제 전제로 삼고 이렇게 하는데 국회 소추 의결 시부터 정지된다 이러면 틀립니다. 의결 시가 아니라 송달 시 이런 것들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다음 이제
다음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예, 그리고 이제 탄핵 심판 절차로 갑니다. 소추위원이 법사위장이죠. 국회의장이 다음 틀립니다. 국회의장이 아니라 법사위장. 예, 지금 보면 국회의장이 아니라 딴 분이 앉아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뭐 형사로 친다면 이제 검사 역할하는 존재인데 법사위장이 이제 그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 이제 2항으로 이 동그라미 2번 가보죠. 예,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똑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면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정지하여야 한다면 틀립니다. 우리 법에 할 수 있도록 재량으로 설정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떤 권력기관 간의 어떤 영향을 배제하는 판단 과정의 어떤 왜곡이나 뭐 영향성 이런 것들을 이제 배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둔 조항인데 재판정에 재량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지 안 해도 돼요. 심리를.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내란죄 기소 수사가 이제 재판이 이제 들어갔나요? 그리고 이제 탄핵 재판도 심리되고 있지만 정지하려면 정지되고 안 해도 됩니다. 어떤 겹치는 사안들을 이제 판단하다 보면은 판단에 모순적 같은 것들이 올 수도 있고 누가 먼저 한 특정 사안을 판단해버리면은 다른 기구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규정을 둔 것인데 지금 요번에 이제 내란죄 같은 그 탄핵 사유들을 빼버렸잖아요. 쟁점 정리하면서 이제 탄핵 쟁점에서 빼버렸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탄핵 심리를 빨리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라는 이제 의지를 보여주고 정지하지 않을 겁니다. 예, 정지해야 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런 주장들은 이제 다 잘못된 주장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내려가서 3번 쪽도 한번 봐주세요. 국회가 탄핵 심판을 청구한 뒤에 별도의 의결 절차 없이 소추 사유를 추가하거나 동의성을 훼손하는 변경은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새로운 것을 추가하거나 소추 사유를 완전히 변질시키는 정도에 이르면은 국회가 새로 의결을 해야 돼요. 근데 요번에 쟁점 정리 재판소에서 쟁점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 내란죄 혐의 쟁점 이런 것들은 이제 파면 여부를 정하는 절차하고 그렇게 어울리지 않으니까 빼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국회 의결 없이 그냥 빼는 쪽으로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반대 진영에서 이거 국회 의결 없어서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반박이 나는데 의결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지금 추가하거나 쟁점을 추가하거나 본질적으로 변질시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내란죄 혐의는 형사재판정에서 판단할 문제고 지금 이제 탄핵 재판정은 징계 판정을 하는 곳이지 이게 범죄 판정을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없어도 이 징계 판정과는 징계 판정 절차가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쟁점은 오히려 괜히 이제 여러 가지 문제 수가 있으니까 빼자. 이런 것들은 직권주의가 적용되는 객관소송 체계에 의해서 헌재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심리의 능률을 위해서 이제 뺀 것이고 우리 헌재 판례가 기존에 이제 아예 뭐 동일성을 훼손하는 정도로 변질될 때만 이제 새로운 의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동일성 범위 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능한 것들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가서 자, 이제 동그라미 5번 쪽으로 갑니다.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이제 8인 체제에서 재판관 8인 체제에서 탄핵 인용은 불가능하다 막 이런 또 가짜 뉴스 때문에 그때 밝혀졌던 내용인데 8인 체제에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하자 없다고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현행 법이 그래요. 아래 세 줄 쪽으로 가볼까요? 한 두어 줄 내려와 보세요. 우리 헌법 및 헌재법은 7명 이상의 재판관이 출석하면 사건을 원만하게 심리함과 더불어 최종 결정까지도 할 수 있도록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왼쪽 옆에 한번 써볼까요? 7인 심리 정족수가 헌재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7인 심리 정족수. 자, 거기다 플러스 6인 탄핵 결정 정족수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6인 탄핵 결정 정족수. 나중에 뭐 6탄 정변 위인 이런 두 문자로 막 외우는 부분이죠. 자, 그러니까 이 전체를 이제 다 모아보면 어때요? 결국 재판관 7명 이상만 참여하게 되면 원만하게 심리를 할 수 있고 6인을 넘기 때문에 탄핵 인용 결정까지도 원만하게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인 체제에서는 아무런 하자 없이 인용 선고가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탄핵 결정의 이제 요건 효과에서는 주로 이제 많이 나오는 게 그 아래 네 줄 보세요. 탄핵은 징계 판정이죠. 행정상 징계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이 아닌 민사상, 형사상의 책임과는 상관이 없어요. 이것도 이번에 변호사 시험에서 또 나왔는데 이중처벌의 문제는 없다. 이런 식으로 아까 우리 형사처벌과 형사처벌이 거듭될 때만 이중처벌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민사, 형사상 책임 이런 것들은 그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적용받기에 애초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론을 동시에 묻는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그거 좀 대비하시고 나머지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부 쪽으로 내려가서 66조 이런 것들은 아주 뭐 대통령의 국가 원수 및 정부 수반의 자격을 밝히는 거 됐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67조. 또 뭐 선거제도 내용인데 뭐 이런 것들 별로 그렇게 이제 아직 지금 이제 워낙 중요한 이슈들이 전면에 나와 있어가지고 사회 이슈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뭐 선거 쪽이라고 해도 좀 밀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삼성과다 연장 마감 이런 이제 동점자가 나왔을 때나 후보가 한 명만 남았을 때 처리하는 거 예,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의미가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 대통령 파트만 기억하세요. 삼선과다 예, 그래서 어떤 삼선 연임 초과 연임 뭐 이런 것들은 너무 이제 과다하다 장기 집권이 될 수 있으니까 뭐 이런 뜻으로 이제 기억하세요. 삼선은 과다하다. 자, 그다음 이제 68조 쪽으로 내려갈게요. 여기는 이제 대통령 이제 뭐 문제가 생겼을 때 내용들인데 상당히 이제 중요합니다. 자, 1항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자연스럽게 교체되는 경우입니다.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선거한다. 뭐 선거를 실시하는 게 아니라 뽑아야 돼요. 네. 70일, 40일. 그 다음에 2항 가시면 이거는 이제 부자연스럽게 교체되는 경우입니다. 대통령이 권리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대통령 당선인에 관한 규율도 있죠, 그죠? 권리와 유사한 사유. 그때는 60일 내에 후임을 선거한다. 이것도 선거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숫자 60일. 그래서 여러분은 숫자를 외워주셔야 돼요. 자연스럽게 교체되는 경우는 70, 40이 나와야 되고요. 부자연스러운 교체 과정에서는 이제 60일이 나와야 됩니다. 7, 4, 6 기억하시고 지금 만약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 탄핵 재판에서 파면 결정, 즉 탄핵 결정이 떨어지면은 2항의 적용이 따르겠죠. 예, 그래서 대통령이 고리된 때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60일 내에 후임을 선출하는 절차를 완결해야 됩니다. 자, 다음 69조로 내려갑니다. 대통령 이제 선서조항인데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두 문자는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특히 판례상 이제 확인된 게 둘째 줄에 헌법 준수 의무 이런 것들이 탄핵 사건이나 이런 데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서 막 계속 문제되고 있고요. 요번에 또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두 줄에 성실 직책 수행 의무 이런 것들 요거는 이미 봤죠. 성실성 평가는 정치적인 평가로서 법논리적인 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법 원리에 기초하는 평가가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탄핵의 어떤 대상에서는 판단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 이런 이제 판례가 이제 형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요 정도가 이제 대조가 되는데 취임 선수조항은 우리 언제가 오른쪽 내용으로 가볼까요? 첫 번째, 이게 단순한 어떤 요식 행위를 구속하는 어떤 단순히 절차만 구속하는 이런 내용이 아니라 실체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의무사항을 담았다고 봅니다. 자, 오른쪽의 내용 한번 볼게요. 헌법 제69조는 단순히 대통령의 취임 선서 의무만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헌법 제66조 2항에 가면 헌법 수호 의무가 직접 명시되어 있거든요. 예, 그리고 3항에 가면 평화통일 의무 조항이 있어요. 예, 그래서 평화통일 정책을 수립 추진한다, 이바지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직접 명시된 문구들이 왼쪽에 보면 선서 조항의 내용에 다 포섭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조항은 이런 흩어져 있는 의무 조항을 한목에 모아서 더 일목요연하고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이 또한 의무 조항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헌법에 규정된 헌법적 의무를 보다 구체화하고 강조하는 실체적 내용을 지닌 조항이다. 실체적 내용, 이게 결국 이제 실체적인 의무사항을 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재판규범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69조에 위반해서 파면이다. 예, 이런 논거들을 조성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실제 수용은 앞에서 나온 그대로입니다. 또 한 번 반복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70조 들어가 볼게요. 대통령 임기는 5년, 중임 금지죠. 5년 단임제입니다. 5년 단임제. 요걸 이제 개정하자고 하는 논의가 많은데, 제가 볼 때는, 단임제, 중임제 다 약점이 있고 강점이 있기 때문에 뭐가 타당하다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안 해본 길도 한번 걸어보자. 이런 의미로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괜히 걸었다가 이 산이 아니네. 이런 경우들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헌법 개정은 엄청나게 신중해야 됩니다. 근데 정치권에서는 무슨 정권이 바뀌거나 정치 어떤 그 구조가 이렇게 변화될 때마다 헌법 개정을 자꾸 막 이렇게 화두로 내세우는데 그게 관심사를 다른 데 자꾸 돌리려고 하는 그런 악의적인 의도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건전한 민주시민들은 그런데 속으면 안 됩니다. 어느 측에서 나오는 개헌안이든 간에 마찬가지예요. 자, 71조로 갑니다. 이제 권한대행이죠. 권한대행 순서가 이제 오른쪽에 좀 보이는데, 요거 이제 전체적으로 국무총리의 권한대행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는 게 51페이지에 나와요.
예, 그래서 두 문자는 보면은 이제 51페이지까지 포함해서 두 문자가 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를 보시면은 총원 부대원이라고 해서 대통령 권한 대행은 국무총리, 그 다음에 법률이 정하는 국무위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이제 국무총리 권한 대행은 이제 부총리가 2명이죠. 경제부총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부 장관이 기임하는 사회부총리가 제2부총리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대통령이 지명하는 이제 위원, 그 다음에 그게 없으면은 이제 법률에 정해진 우리 정부조직법의 행정각부 조항에 가면은 순서대로 써져 있거든요. 그 정해진 순서대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걸 합치면 이제 총원 부대원입니다. 지금같이 아주 이렇게 국정이 혼란스럽고 국토 방위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부대원 총원이 대기 상태다. 군 부대원 총원이 대기 상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억하세요. 그래서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의 문제 생기면은 부대원 총원이 5분 대기다.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이제 요런 것도 물을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슈 때문에. 자, 그 본문에 다시 보세요. 네 줄 뒤로 가시면 현행 정부조직법상 그 이제 순서도 물을 수가 있는데, 실제 이게 기출문장이거든요. 기출인데 딱 요 정도만 하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자,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임하는 제1부총리, 교육부 장관이 기임하는 제2부총리, 그 다음에 과기부 장관, 외교부 장관. 예, 이렇게 한번 볼까요? 딱 요거까지만 기억하세요. 기교과외해서 순서를 좀 외웁니다. 그래서 뭐 시험 스킬을 선도선생님한테 과외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예, 기교과외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보시고요. 지금 요번에 권한대행 체제에서 뭐 말은 안 맞지만 뭐 대행의 대행 뭐 이런 말이 맞는 말 아닙니다. 예, 쓰면 안 되는 말인데 하여튼 대행의 대행 뭐 이런 용어가 나올 정도로 많은 어떤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도 터치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권한대행의 판단 주체나 기간이나 또 직무 범위 이런 것들은 현행법에 규정이 전혀 없어요. 예, 그런 것도 우회적으로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아래 내용들도 한번 읽어두십시오. 자, 그 다음 72조 같으면 이제 중요정책 국민투표권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나왔던 어떤 그 뭐 신임투표 부정설, 그 다음에 재량한계 부정설, 요런 것들을 이제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첫 번째 그 오른쪽 내용의 첫 번째 단락에 나오는 그 판례 있거든요. 예, 자, 그 밑에 동그라미 1번, 2번에서 이제 나오는 이 동그라미 1번, 2번에 그 판례 놓은 거 전부 다가, 자, 전부 다가 옆에 써봅니다. 재량한계 부정설입니다. 재량한계 부정설. 우리 헌법에는 그 조문에 보니까 어때요? 중요 정책을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부의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재량만 명시하고 있고, 이 재량의 한계 작용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이 관련 조문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헌재는 독점적인 재량권이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재량의 한계가 없다. 그게 이제 키워드로 국민투표에 회부할 것을 국민들이 막 요구하고 구속할 수 있는 기본권을 상정할 수 없고, 재량 한계 없고, 또 그 밑에 키워드도 대통령이 부의를 한 경우에 비로소 국민투표권이 이제 성립된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재량 한계는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락 가면 이제 신임투표, 제안의 이제 유연성 문제 이건데,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수도 이전 정책 관련해서 이제 재신임 투표를 한번 정책 연계형으로 이제 물어봤었는데, 물어본 게 아니라, 제가 이제 한번 계획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의견을 밝혔는데, 그런 이제 의견 밝혔다고 탄핵 재판정에 썼죠, 그죠? 이런 것 때문에. 예. 지금 이제 비상계엄 선포하고 서는 거하고는 차원이 완전 다른데,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대통령 총 3건의 대통령 탄핵 사건을 보면은 참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그 탄핵은 우리가 참 어리숙할 때, 이 제도를 잘 모를 때, 좀 위험하게 함부로 운영된 측면이 있다. 하지만 그때 나왔던 논리들이 지금 이제 이런 위험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어떤 그 밑거름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많은 밑거름이 되고 가셨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노무현 대통령 제가 찬양하는 거 아닙니다. 자, 들어가서 이제 보시면은, 요때 여백에 써놓으세요. 신임투표 부정설입니다. 신임투표 부정설. 그거만 딱 하시고, 이게 이제 탄핵 사건에서 나온 쟁점이냐, 헌법소원에서 나온 쟁점이냐에 따라서 그 적법 요건을 갖추는지가 좀 달라지는데, 그 적법 요건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까지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신임투표는 부정된다라는 그 논리적인 결론만 안고 가시면 이 수에서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3조 쪽으로 이제 진입을 해보시면은, 뭐 대통령의 조약 체결권자라는 거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74조의 국군 통수권자라는 것도 잘 알고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75조 들어가시면은 자, 이제 행정입법 관련 조항들이 나오죠. 자,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첫째 줄에 키워드가 보이죠.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할 것, 법률이. 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포괄 위임 금지 명문 규정입니다.
포괄위임 금지 원칙의 명시 규정. 요게 나중에 이제 총리령 불용의 근거 조항인 95조에는 가면 없어요. 이런 표현이. 그래서 이제 거기서 포괄적인 재위임 등도 허용되겠는가? 불용이나 청정으로 위임하는 과정에서는 포괄적인 위임이 되는 건가? 누구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제 국가 어떤 작용의 통일성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도 막아야 되지. 이런 생각에서 결국 이제 마찬가지다라고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명문의 규정이 없다. 그래서 조문 문제를 대비하세요. 그래서 포괄위임 금지 원칙이 75조에는 명시되어 있는데 95조에는 명시가 안 되고 있다는 거 하나 기억합니다. 자, 그리고 행정입법에 종류가 주어져 있는데 두 줄 볼까요? 법률에서 수권자가 위임을 한 사항에 관해서 정할 수 있고,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 정할 수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제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이라고 하는 두 가지 어떤 유형을 보장하고 있다라고 정리가 되는데요. 집행명령은 그 법률의 위임을 요구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뭔가를 분석하니까 위임명령은 반드시 위임을 받아서만 근거를 가지고서만 할 수 있도록 한 이유가 상위법을 보충하는 명령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봅니다. 보충명령설.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집행명령은 앞에 이제 법률의 위임을 요구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대통령, 즉 집행권자인 대통령의 권한 범위 내에서 더 세부적인 항목을 이제 세칙을 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위임을 요구하지 않는 거다라고 해서 그 집행세칙설을 취합니다. 그래서 위임명령은 보충명령, 집행명령은 집행세칙. 이렇기 때문에 그 집행명령은 세칙을 넘는 수준으로 정하려고 하면은 위임을 받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그 행정입법의 유형에서 다뤄진 내용은 지금 제가 말씀으로서 이렇게 전달을 많이 했고요. 그 다음 뭐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나 뭐 이런 준법규 명령 이런 것들이 이제 인정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동그라미 2번에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위임입법의 한계 쪽의 내용들은 여러분 그 포괄위임 금지 원칙 이런 것 오른쪽에 맨 오른쪽에 재위임의 한계 포괄위임 금지 원칙이 이제 95조 쪽에는 없지만 총리령이나 불령으로 위임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게 통일성 관점이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고요. 그다음 다시 왼쪽 페이지로 와봅니다. 46페이지에 오시면 첫 번째 법률 법률 우위달락에 요거 최근에 다시 되살아났어요. 올해 시험에 변호사 시험에서 또 출제되는데 위임 과정의 적법성과 행정입법에 담긴 내용의 정당성 문제는 그 평가 기준 자체가 달라요. 그죠? 위임 과정을 구속하는 것들은 이제 수권자가 수임자에게 위임을 할 때 지켜야 될 법칙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포괄위임 금지 원칙이나 의회 유보 원칙 또는 중요사항 뭐 유보 원칙 뭐 이런 것들인데 이제 하위입법 즉 행정입법에 담긴 내용의 정당성 문제는 비례성 원칙, 뭐 평등성 원칙 뭐 이런 걸로 신뢰보호 원칙 뭐 이런 걸로 접근한 거기 때문에 그 접근 그 루트가 달라요. 방향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혀 무관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죠. 입법의 내용의 정당성과 위임 과정의 적법성은 구별되므로 행정입법의 내용이 위헌이라고 하더라도 수권법이 당연히 같이 위헌이 된 건 아닙니다. 별도로 따져봐야 돼요. 그렇지만 이제 반대 경우수를 한번 보세요. 법률유보 원칙에 따를 때 수권법이 위헌으로 폐지되면 그의 위임을 통해서 존재하는 행정입법은 그 근거를 상실하게 되죠. 그래서 함께 위헌이 되는 관계를 가집니다. 이거는 이제 법률유보 원칙, 행정작용의 근거를 법률적 근거를 요구하는 원칙 때문에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편안하게 읽어낼 수 있도록 준비해서 자, 시험장 가시고 이제 76조로 갑니다. 국가기업권 나왔네요. 예전에는 그냥 대충 보고 이렇게 넘기던 파트인데 근데 이번에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76조랑 종을 보시면요. 대통령은 내후외환 천재지변 중대한 재정 경제상 위기에 있어서 국가안보 등을 위해 필요할 때 자, 내려갑니다. 키워드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한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 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한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1항을 긴급 재정 경제 처분 명령조항이라고 하는데 그 처분 보세요. 아래 세 줄에 재정 경제 처분은 말 그대로 이제 그 긴급 재정 처분입니다. 긴급 재정 처분에 불구하고 행정 처분의 성격을 가져요. 그렇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긴급 명령은 어때요?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긴급 명령은 긴급 입법행위로서 준법률입니다. 실질적 의미의 법률. 그래서 이제 긴급 재정 경제 처분은 단순한 행정 처분이고 긴급 명령은 법률의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심사 대상성도 달라지게 되고 심사 유형도 구분되겠죠. 그죠?
자, 다음 2항이 이제 긴급명령 조항인데요. 국가 보위를 위해서 필요할 때, 자, 내려가시면은 네 줄 뒤로 가볼까요?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또 돼 있죠, 그죠? 적용 범위가 재정, 경제 분야로 한정되어 있지 않고 모든 분야로 열려 있는데 이것도 지금 준법률의 성격이 헌법에 명시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절차 이런 것들은 넘어가시고 이제 77조로 가볼까요? 여기 이제 비상계엄이 있습니다. 자, 1항 대통령은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응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필요성을 따져야겠죠. 병력 필요성. 지금 현행 제가 이제 심판관은 아닙니다. 재판관은 아니지만 당연히 지금 이 읽은 요건들 다 못 갖춘 것 같아요. 예, 전시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 어때요? 야당의 폭거를 병력으로서만 담당할 수 있나요? 병력으로서 응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필요성. 그런 것들 요건 충족이 어려울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좀 이래요. 오히려 거야 세력에 의해서 정권이 사로잡히고 이런 것들은 그러면서 이제 반국가 세력이라고 포고령에 썼잖아요. 그래서 야당 세력을 중심으로 하는 국회 세력을 특히 이제 반국가 세력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려고 했다면은 그러면은 위헌정당 예산 제도나 이런 걸 이용하는 게 오히려 안 나았겠어요, 그죠? 8조 사항에 위헌정당 예산 제소할 수 있잖아요, 정부가.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거야의 핵심 세력인 더민주를 위헌정당으로 해산 제소하는 게 오히려 더 앞서는 장치가 아니었을까. 그걸 안 쓰고 바로 비상계엄으로 넘어갔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제 좀 우스갯소리지만 요건들을 갖췄다 보기에는 좀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밑에 들어가면 2항으로 가보겠습니다.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예, 종류가 나와 있어, 우리 헌법에. 예, 근데 내용은 없어요. 내용은, 그 다음에 가보면은 대부분 이제 법정주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자세한 건 없는데, 다만, 사망 같은 데 가보면은 이제 그 비상계엄하에 특별조치권 조항, 이런 것들은 헌법에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좀 이따 따로 보도록 하는데, 자, 이제 47페이지로 와서, 도표 한번 볼게요. 국가기업권은 이제 총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단 긴급명령의 요건하고 계엄선포의 요건이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전시사변하고 긴급명령의 교전 상태, 이런 것들이 좀 헷갈리기 때문에 요거는 두 문자로 외우세요. 교전, 전사. 순서대로 교전이 나오면 긴급명령이고, 전사가 나오면 계엄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내려가서 이제 계엄 선포에서는 이제 국회 통제 요건 아주 중요하죠, 이번에. 그래서 계엄 선포에 보면은 해제 요구권 발동 과정 이런 것들을 되새기면서 한번 읽어둡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권의 제한 문제인데 비상계엄에서는 그 영장제도 등에 대한 특별조치권이 아까 봤듯이 사망에 따로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외우셔야 되고 그 의미를 이제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 요 정도 이제 틀 잡고요. 그 밑에 이제 한번 내려가 보죠. 자, 내용 파트. 초헌법적 국가기업권이 인정될 수 있는가? 안 됩니다. 초헌법적 국가기업권은 위헌이다. 라는 게 우리 판례고, 예전에 그 유신정권 시절에 만들어졌던, 이런 이제 비상조치를 근거주는 법률이 있었는데, 요거 헌법의 어떤 수준을 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위헌 결정이 내려지는데, 지금 초헌법적이란 말이 뭐죠?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긴급권. 예, 그러니까 지금 현직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이게 헌법의 요건을 못 갖추는 거다. 이러면은 이게 초헌법적 긴급권이에요. 위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뭐 계몽령이니 이런 용어들이 떠오르는데 그런 용어는 원래 쓰면 안 돼요. 계몽령은 헌법에서 존재하지도 않는 것이고 누가 누구를 계몽시켜요. 예. 어디 아래 것들이 우리 국민 주권자를 계몽시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예. 지네는 그냥 시킨 대로 지는 주어진 임무를 그냥 수행하면 되는 거지. 국민들은 스스로 자각하는 신격을 가진 존재들이고 계몽 대상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계몽이 되어 있어요. 수백 년 전부터 계몽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몽령 같은 것들은 우리 헌법상 보장되지도 않는 긴급권이라는 걸 아시고요. 누가 그 말 하면은 욕해버리세요. 네. 자, 그 다음에 긴급조치하에 영장주의 배제 한번 볼까요? 요 옛날에 이제 여러 이제 사건에서 유신헌법상의 긴급조치나 이런 데서 이제 다뤄진 건데, 비상계엄하에서 영장주의의 제한을 가하더라도 법관에 의한 영장제도 자체를 배제하는 것은 안 된다. 배제? 안 돼. 이런 파시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포고령 내용에 보면은 모든 정치단체 활동과 국민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며 이에 위반하면은 영장 없이 체포한다. 이런 조항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넓게 보면은 법관에 의한 영장 심사 과정을 배제하겠다라는 의미까지 들어가 있으면 이거는 헌법 위반입니다. 자, 다음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국가기업권의 사법심사 가능성, 이게 이제 통치행위 이론이죠. 대통령의 고도의 결단 행위는 심사 대상이 안 된다, 막 이렇게 주장했었는데 됩니다. 우리 판례에 따르면. 자, 내려가면 대원 판례가 약간 아리까리하긴 해요. 왜냐하면 대원 판례가 옛날에 군부 독재 시절에는 보면은 대통령의 고도의 행위들은 우리가 판단하기 힘들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발뺌하는 이런 판시를 내려왔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최근에는 제한적으로 긍정된다라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도 약간은 보면은 좀 조심스러워하는 이런 이제 표현 부분들이 있긴 한데 이걸 이제 악마 편집을 하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세 줄 가보세요. 대법원은 개헌 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는 없다고 할 것이지만 그 자체가 범죄 행위, 즉 내란에 해당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심사할 수 있고 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할지라도 어때요? 심사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사법통제 대상이 된다. 근데 그 위의 내용들 다시 보세요. 세 줄에 계엄 선포의 요건 구비나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은 없다라고 했죠. 요것만 딱 떼가지고 사법부가 안 된다고 했다, 이러면 안 돼요. 끝까지 봐야 돼.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 한국말은. 자, 앞에 거는 뭐냐면 그 요건이나 이런 것들이 보면은 그 정치적인 평가 같은 것들이 요구되는 요건들이거든요. 이게 전시 상황이냐, 예? 예. 지금 이제 병력이 필요할 정도의 어떤 비상사태냐,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죠? 어떤 경우가 병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법으로 지금 규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대통령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정치적인 판단을 과정을 거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이 정한 요건이지만은 정치적 평가를 요구하는 평가적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요건 구비를 함부로 판단하다 보면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판단을 직접 다루는 이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건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의 정치적 평가를 다루게 되는 내용들은 사법심사의 범위를 넘기 때문에 이제 안 다루겠으나 그 순수하게 이게 이제 내란의 형법전에 이제 내란의 구성 요건을 가진 거, 이거는 대통령의 어떤 평가 요소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판단 대상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전체적으로 판단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헌재도 똑같습니다. 내려가시면 그 밑에 대원 판례나 헌재가 다 보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결되는 이런 것들은 기본권 보장 정신이 곧 헌법 보장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헌법 소의 관점에서 심사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하시고, 자, 다음 페이지 이제 특별조치권 나오는데 영헌법정 제거단 비상, 이런 두 문자 좀 체크하세요. 그래서 우리 헌법에다가 이제 개헌법에 가면 이제 추가된 것까지 다 모아서 영헌법정 제거단 비상, 영원해야 될 우리 법정을 제거하려는 단체가 나와서 비상 걸렸다. 얼마 전에 그 서울지법 그 폭동이라는 단어는 좀 빼겠습니다. 서울지법에 뭐라고 하지 그러면? 난동이라고 해야 되나? 서울지법 그 침입행위가 있었죠, 그죠? 시민들의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서 영원해야 될 forever 우리의 인권을 지켜주는 법정을 제거하려는 단체 때문에 단체가 단체 행동이 있어가지고 최근에 이제 비상 시국이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다음 내려가서 나머지는 이제 됐습니다. 됐고. 그다음 본문 내용들도 뭐 유신헌법 긴급조치는 너무 깊어요. 넘어가도록 하고 이제 78조로 바로 지나십시오. 78조 볼 거 없습니다. 공무원 임명권 조항이고 대통령, 정부 수반이고 국가 원수이기 때문에. 자, 79조 내려가시면 이제 사면권 나오는데 요거는 요번 시간에 아예 보지 말죠. 사면 이런 것들은 화제가 됐던 시절이 있는데 그게 좀 몇 년 지났어요. 한 재작년 정도까지 지났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요번에도 추측은 있습니다. 그 국힘에다가, 내가 혹시 내란으로나 이렇게 이제, 나중에 형사처벌을 받으면 나중에 나를 사면해 줄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뭐 논의했냐 말았냐, 이런 이제, 추측 또는 억측은 있을 수 있는데 아직 그런 것들이 뭐 전면에 이렇게 수면에 올라와 있는 이슈화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사면은, 다른 쟁점들이 밀려서 이렇게 깊이 있게 다루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81조는 아까 본 거고요. 그 다음에 82조 내려갔으면 이제 요거 중요하죠. 82조. 요거 보고 휴식 취하겠습니다. 자, 대통령의 모든 국법 행위는, 즉, 일단 나라법이 정한 대로의 행위. 그러니까 단순한 이제 그 뭐 어떤 사적인 개인 행위 빼고요. 국가기관장에서 행하는 각종 이제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써야 됩니다. 근데 이게 문서주의인데요. 이게 이제 왜 필요하냐면 부서제도 관철을 위한 것입니다.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그리고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자, 요번에 비상계엄 사태를 봐가지고 한번 봅니다. 지금 국무총리 관계위원회 부서가 필요한데 국무총리는 언제나 부서야 돼요. 근데 관계국무위원은 보세요. 모든 국무위원이 아니라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모든 이제 국무위원이 아니라 그 사안에 관계된 이제 위원들만 사인을 넣으면 되거든요. 그럼 비상계엄은 몇 명이 필요할까요? 국무위원이 누구누구가 필요할까? 비상계엄은 나라 전체의 운영과 관련됐기 때문에 모든 국무위원이 다 부서야 됩니다. 그래서 국무총리와 모든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서 계엄을 선포해야 되는데 요번에 이런 부서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부서주의 위반입니다. 거기다가 TV 방송으로 뭔가를 읽으시면서 이렇게 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문서가 있지 않았나 하지만은 부서를 받은 문서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서를 받은 문서주의이기 때문에 이거 안 거쳤다고 봐야 되죠. 그 다음에 군사에 관한 것도 또 안 갔다. 혹시나 이런 일이 있을까봐 못 박아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국법행위 초제줄에 나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내포되어 있는 내용인데 자의적인 해석이 발동할까봐 마지막 줄에 군사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병력을 수반하는 이런 이제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는 이 조항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데 좀 허술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단순한 헌법 위반이냐, 중대한 헌법 위반이냐, 이게 이제 또 중요하겠네요. 그죠? 노무현 대통령 사건에서부터 나왔던. 그래서 단순한 위반이면은 탄핵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하면은 탄핵 요건을 이룬다고 하는 게 우리 판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요한 위반으로 봐야 되죠. 이 정도 기본도 몰랐다면 더더구나 말도 안 되고. 자, 그런 내용들인데 오른쪽에 한번 가볼게요. 오른쪽 내용 중에서는 동그라미 2번 내주당 가봅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판례는 없어요. 이론만 있기 때문에 부서제도나 국무총리 통제제도나 국무회의제도나 각종 이제 문제되는 것들의 이제 논점인데 이런 이제 그 제도적인 어떤 절차들 이런 것들을 단순한 이제 보좌 수단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절차적인 통제 수단으로 볼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예요. 단순한 보좌 수단으로 보는 견해에 따르면은 적법 요건에 불과하고 무효화 요건은 아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제 단순한 보좌 수단이 아니라 절차적인 통제 수단이다. 해서 그 의미를 견제의 의미를 더 강하게 부여하는 견해에서는 위법이면서 무효다라고 하는 이제 효력 요건서를 취하는데요. 하여튼 이런 것들은 한번 참조해 보시고. 자, 다음에 이제 83조 이하는 휴식을 취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남은 조문들은 이제 쉽게 확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헌법 조문 정리가 이제 거의 일단락 돼 간다라고 생각하시고 휴식 후에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